기겁한 미국, 한국은 광기의 나라. KF-21 무시하던 미 록히드 마틴. 24,000파운드 엔진 보자 빅딜 제한. 페루가 선택한 KF-21과 장보고급. 그리고 배 아픈 인도네시아. 최근 대한민국과 페루 간 대규모 방산 계약 및 양해각서 체결 소식이 전해지며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페루가 한국산 KF-21 보라매 전투기와 장보고급 잠수함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와 비교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많습니다. 페루의 방산 협력. 무엇이 특별한가? 페루는 현재 노후화된 수호이 -25와 미그 -29를 대체할 신형 전투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KF-21 보라매와 FA-50 파이팅 이글은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었으나 스텔스 성능을 추가하면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가능. 사거리 800km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천룡과 300km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탑재 가능. 개량 가능성이 매우 높아 5.5세대 전투기로의 발전 가능성도 보유. 라팔 및 F-16과 비교해 낮은 비용으로 첨단 기술 제공. 이번 양해각서에는 KF-21 보라매의 부품 현지 생산이 포함되어 있어 페루의 국방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선택하며 KF-21 프로젝트의 지분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이전 및 개발 경험을 놓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980년대 개발된 4.5세대 전투기 KF-21보다 공대지 공격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최신 기술과 확장성에서 한계가 있음. KF-21과 비교해 고비용. 라팔 구매 비용은 KF-21의 2배 이상, 기술 이전 수준이 낮아 자국 방산 산업 발전의 한계, KF-21의 개발 경험과 첨단 기술 활용 기회를 놓침, 페루의 방산 협력. 남미의 새로운 모델 될까? 페루는 대한민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공군 현대화와 방위 산업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와 장보고급 잠수함은 페루가 선택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한국산 방산 장비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페루와 한국의 방산 협력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집니다. 남미 지역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 확대, 페루의 공군력과 해군력 대대적 개선. KF-21 보라매의 첫 수출 사례로 글로벌 경쟁력 입증. 결론. KF-21 보라매의 미래와 한국 방산의 확장성. 페루가 KF-21 보라매를 도입한다면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KF-21의 개량 가능성과 비용 효율성은 페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매력적인 옵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와 같은 기존 공동개발국에게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방산산업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12월 일주 전쟁을 바꾸는 기술. 드론과 AI. 최근 미국에서 군사용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4일 현지 시간에는 오픈 AI가 방위 스타트업 안드릴의 군사용 드론의 기술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드릴은 군사용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오큘러스의 창립자인 팔머 럭키가 설립한 회사로 유명하며 미국 공군에 드론을 공급합니다. 얼마 전에는 전투 드론 영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어 6일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용 AI 기업인 팔란티어가 무인 항공기 업체인 쉴드 AI와 협력한다는 발표가 등장했습니다. 쉴드 AI의 무인 항공기는 기존 드론보다 훨씬 장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기체로 이를 통해 정찰 임무가 더 확장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메타는 11월 초 미국 정보기관과 국방 관련 업체에 라마를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며 며칠 뒤에는 엔트로픽도 비슷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발끈하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업체 13곳에 대한 수출입 금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9월 대만에 무역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군사기술 업체도 다수 포함됐으며 이번 조치는 당시 참여 기업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드 AI도 그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 최근 양상이 탱크와 총격전에서 벗어나 드론전으로 변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AI로 드론 살상률을 80%까지 끌어올려 올렸다는 소식과 올해 드론을 130만 대 전장에 투입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얼마 전 3주마다 전투 드론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쟁에서 탱크가 없어지고 드론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도 전투용 드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총을 탑재한 AI 사족보행 로봇도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 조금씩 지적됐던 것인데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공개적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킬러 드론이라며 쉬쉬하던 내용들이 이제는 국가 안보 타이틀을 달고 자랑스럽게 공개되는 양상입니다. 이는 10월 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군사 및 정보전을 위해 AI를 적극 도입하라는 국가안보 각서에 서명한 직후부터 가속화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차기 정부도 이런 방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더해지며 이제 기업들은 군사용 기술에 빗장을 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은 이전부터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AI의 군사적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143개국 관계자들이 모였고 이 자리에서는 킬러 로봇의 급증을 두고 오펜하이머 순간이라는 경고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이 AI와 드론을 활용한 군사 개발에 나서는 가운데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드론은 적은 자원으로 전장의 양상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드론으로 인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전선에서 충돌하는 것보다 드론이 적 심장부를 타격하고 반대로 이를 방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양상을 바꾼 것입니다. 국내도 최근 AI 기업 중 국방 AI를 모토로 내세운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펀진과 코난 테크놀로지, 마키나락스, 인피닉 등 중견 AI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국방부의 방산혁신 기업 100에도 AI나 드론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넷플릭스는 언노운 킬러 로봇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공개. 전 세계 군대가 AI 무기 개발을 위해 은밀하게 군비 경쟁을 벌인다고 폭로해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무기 개발은 더 이상 은밀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지난주 주요 뉴스입니다. 오픈 AI 추론 성능 극대화한 오원 프로 월 $200 챗 GPT 프로 요금제 출시. 오픈 AI가 12일 연속 발표 이벤트를 예고한 가운데 첫날 추론 모델 오원 프로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챗 GPT 월 $200 유료 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동영상 생성 모델 소라위 출시도 기대된다는 분위기입니다. 4위 콜로서스 GPU 10만 장에서 100만 장으로 확대. 일론 머스크의 사이가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팅 클러스터 콜로서스에 투입된 GPU를 10만 장에서 100만 장으로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뜻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오픈 AI나 메타 등 경쟁사도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 AI 기업 목표를 AGI에서 초지능으로 업그레이드. 알트먼 CEO가 오픈 AI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려는 모습입니다. 최근 초지능에 대한 언급이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AGI가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고 초지능이 진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픈 AI의 사명이 조만간 AGI 개발에서 초지능 개발로 바뀔 것 같습니다. 3. 단독, 민주, 김용현이 평양 무인기 기획, 계엄 명분 만들기 의혹.
지난 10월 평양에 무인기가 출현한 걸 놓고 남북 긴장이 높아졌는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보낸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인기가 실제로는 김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 여인영 사령관이 있는 방첩사령부의 기획으로 보내졌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군 내부에서조차 이런 조치가 북한 관련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계엄의 명분을 찾았던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온다는 겁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기획해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실제로 한국의 무인기 드론이 평양 상공으로 보내진 것이 맞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나온 직후 김 전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가 보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북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전 장관이 기획한 것이라는 내부자의 제보를 여럿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취임 당시부터 소위 방첩사, 여인영 사령관이 방첩사 아닙니까? 충황파 아니겠어요? 방첩사에서 실무적으로 기획을 해온 흐름이 보여지는 것이고 이후 북한에 쓰레기 풍선이 내려왔을 때에도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합참에 가서 왜 경고사격, 왜 사격을 안 하느냐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지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과 함께 해당 내용을 확인한 이상엽 민주당 국방전문위원은 김 전 장관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임명 때 측근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보내 계엄 기획 과정을 돕게 했고 이후 자신의 보좌관으로 임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계엄을 시도했던 정황이 확인된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참 측은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한 토의는 수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